자, 2학기 첫 수업 여러분 독서 3단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독서 3단원의 단원명을 보면 독서의 분야라고 돼 있죠. 그래서 독서의 분야라고 하면 독서의 갈래와는 좀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학기 때 독서의 여러 가지 방법들에 대해서 배웠죠. 사실적 독해도 배웠고, 비판적 독해, 그 다음에 추론적 독해, 창의적 독해, 감상적 독해, 독해의 방법들과 그 독해의 방법이 적절히 적용될 만한 독서 제재를 통해서 실제 그 독서의 방법에 따라서 우리가 독해를 해봤고, 여러분이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그런 독서의 방법들의 챕터 다음에 나온 것이 독서의 분야예요. 그래서 우리가 독서를 함에 있어서 어떤 분야의 독서 제재를 읽어 나갈 것이냐, 이거는 여러분 대학 수학력 시험의 독서 제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대학 수학력 시험의 독서 제재,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독서 제재의 분야에 뭐가 있죠? 여러분 매번 학력평가 볼 때 나오는 독서 제재들이 분야가 있잖아요. 뭐 인문 분야도 있고, 뭐 예술 분야도 있고, 과학 기술 분야도 있고, 철학 분야도 있고, 언어 분야도 있고, 굉장히 뭐 다양하죠. 자, 그런 독서 제재의 어떤 분야라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어떤 제재가 인문예술이에요. 인문예술 분야. 그래서 예술 분야에 대한 배경식이 여러분이 높기 때문에 예술 분야의 독서 제재는 여러분이 쉽게 독해를 해나갈 수 있어요. 자, 그런데 다른 분야의 어떤 독서 제재들에 있어서 여러분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경험해온 어떤 배경식이 다른 분야가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최대한 많이 접해가면서 다른 분야의 어떤 독서 제재에도 익숙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다루게 될 독서 제재가 사회 문화 분야의 글이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다뤄야 할 독서 제재가 과학 기술 분야예요. 여러분이 특히 어려워하는 분야가 세 번째 과학 기술 분야의 독서 제재예요. 그래서 과학 기술 분야의 독서 제재가 여러분이 독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 관련 분야에 대한 배경식이 많이 없다 보니까 해당 용어들도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죠. 그래서 그 해당 용어에 대한 배경식뿐만 아니라 관련 어떤 분야에 대한 연관된 지식들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독해를 조금 더 여러분이 해나가기 위해서는 관련 분야의 어떤 많은 독서가 필요하다, 또는 직접적인 어떤 체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자, 넘어가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 읽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5가지 읽기 방법에 대해서 배웠었는데, 그런 것 말고 자, 어떻게 하면 우리가 독해를 효율적으로, 그러니까 빠른 속도를 읽어나가면서 필자의 의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이냐에 대한 대략적인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살펴보니까 보세요. 약간 원론적인 이야기예요. 자, 현대사회는 매우 다양하게 분화되어 있으며 각 분야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점점 더 복잡한 양상을 띈다. 이처럼 다변화되는 사회에 잘 대처하려면 인간과 사회, 그리고 자연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자, 여기죠. 자, 기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한다. 자, 기본적 지식과 경험이라고 하면 워낙 굉장히 포괄적이죠, 보니까. 자, 범위가 포괄적이다 보니까 이 기본이라는 게 무엇이냐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과거에는 나의 전문 분야의 어떤 지식만 체득하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물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자, 그런데 여러분이 미래에 살아갈 세상은 전문 분야나 특화된 분야에 대한 지식만 가지고는 효율적으로 살아가기 어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융합형 또는 관련 영역들에 대한 서로 연계된 분야의 어떤 부분들이, 지점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술 분야의 어떤 전문성만 갖추고도 물론 현재는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지만, 미래 사회에서는 인접한 어떤 학문이나 인접한 분야에 대한 관련 배경식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본이라는 것들이 시대에 따라서 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춰야 한다. 자, 이를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읽는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이면 예술만 읽는 것이 아니라 예술 말고도 인접한 인문이나 사회 분야의 글,
또는 심지어 예술과 과학기술이 접목되기도 하죠. 자, 그래서 과학기술 분야의 어떤 글들도 폭넓게 여러분이 읽어나가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미래 사회에는. 자,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글을 골고루 읽으면서 지식과 교양을 쌓는다.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어떤 독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해줬고요. 자, 두 번째 문단을 보면 독서의 분야는 주제별로 인문예술, 사회문화, 과학기술 분야로 나누어진다라고 했는데, 자, 여기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언급이 됐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다양하게 분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더 다양하게 분화가 돼 있는 독서 제재들이 있으니까 이 세 가지 분야만 있다라고 여러분이 한정 지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계속 우리가 살펴보면 각 분야의 글을 특성을 이해하고 분야별 독서의 특성과 방법을 익힌다. 자, 이를 통해서 평소에 자신이 잘 몰랐거나 관심을 두지 않았던 분야의 정보와 지식을 얻고 다양한 분야가 인간의 삶에 우리 삶에 서로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해한다. 자, 실제적으로 이 단원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까 선생님이 말씀드렸다시피 특화된 전문 분야의 어떤 독서에서 벗어나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분야의 어떤 글들을 읽어나가는 어떤 습관 또는 그런 어떤 연습을 통해서 여러분이 나중에 성장해서 성인이 됐을 때에도 관련 분야의 어떤 배경식을 통해서 여러분의 역량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게끔 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단원의 목표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원론적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인문예술 분야예요. 자, 그래서 인문과 예술이 왜 결합이 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예술을 전공하고 있으니까 인문학적인 어떤 것이 왜 예술과 이렇게 같이 묶여 있을까요? 예. 멋있는 창작물, 맞아요. 그러면 왜 요새 인문학적 사고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인문학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인문학적 사고. 그래요. 인간에 대한 탐구. 그래요. 인간에 대한 탐구도 철학과 접목되면서 인문학의 분야에 포함이 됩니다. 자, 그런 인간에 대한 탐구를 통해서 그것의 어떤 속성들을 예술에 접목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린다거나 아니면 애니메이션을 창작한다거나 할 때 그런 어떤 인간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속성들 또 인간 사이의 어떤 관계성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작품에 접목해서 그려나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문과 예술을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만큼 예술과 가장 밀접한 영역에 있는 독서 제재가 인문 독서 제재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같이 묶어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 읽기는 어떤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해야 될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그림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그림을 혹시 미술 시간에 이 그림을 접해본 학생 있나요? 마그리트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는 1964년도의 작품이래요. 혹시 미술 선생님하고 공부할 때 이 그림 본 학생 본 적 유명한 그림은 아닌가 봐요? 네. 유명한 그림은 아닌가 봐요? 저 문구는 유명한 거.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는 문구는 유명해요? 그런 거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표면적으로 봤을 때 사진만으로 봤을 때 이게 사과예요? 사과가 아니에요? 사과 같은. 선생님은 사과가 맞는 것 같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은 어때요? 제가 보기엔 사과 그림인데. 사과 그림이니까 당연히 일반인들이 봤을 때는 사과로 보이죠. 자, 그런데 이것의 제목이 이것은 사과가 아니다라는 어떤 프랑스어가 지금 쓰여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어떤 예술적 사고나 아니면 표면적 사고가 반영된 것이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철학적 사고가 반영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이 사과를 관찰했을 때 사과가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어떤 철학적인 어떤 의미가 내포되어 있을까요?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왜 단순한 사과가 아니다라는 어떤 제목이 붙었을까요? 선생님도 이 그림 처음 보거든요. 여러분도 처음 보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 특정 그림을 그릴 때 그 그림을 표면적으로 그냥 독자들에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그 그림에 나만의 가치와 철학을 반영해서 독자들에게 또는 관람하는 어떤 청중들에게 전달하느냐를 생각했을 때 이 화가가 이 사과라는 그림을 그릴 때 어떤 철학적 사고를 통해서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했을까요?
자유롭게 한번 여러분이 말해보세요. 손댈 필요 없이. 있는 대로 판단하지 마.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뭘까요? 지금 보는 대로 봤을 땐 사과인데 어떤 부분에서 보는 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보지 못대로 받아들이지 말라. 그 사과가 아니라 그냥 다른 거일 수도 있고. 아, 그냥 우리가 평소에 관념에 박힌 것은 사과라는 모양인데 사과라는 모양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아니 그러니까 저게 예. 사과 그림이지 사과가 아니잖아요. 그냥 종이. 아, 진짜 실물은 아니고 그림으로 지금 그린 거니까 뭐 실물이 사과는 아니다라는 어떤 입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말이었나요? 자, 또 저는 고정관념 좀 됐어요. 고정관념으로 이것을 사과라고 생각하지 마라. 다른 열매일 수도 있다는 건가요? 그냥 꼭 열매가 아니라 다른 거일 수도 있고. 꼭 열매가 아니라 다른 어떤 부분일 수도 있다. 다른 종류의 사물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자, 또 나머지 학생들은 또 다른 의견이나요? 사과가 아니라 뭐라는 거죠, 이게? 다른 열매일 수도 있고 실물이 아니라 그림이다 라는 의견. 또 어떤 의견을 여러분이 갖고 있어요? 여러분은 그림을 그릴 때 표면적으로 전달하는 어떤 그림을 많이 그려요? 아니면 어떤 철학적 사고나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는 메시지를 전달해요? 표면적인 걸 많이. 표면적인 걸 여러분 많이 그려요? 어떤 철학적인 의미는 내포되어 있지 않고 잘? 아 근데 입시 그림은 그러니까 만화 입시는 뭔가 왠지 모르게 뭔가를 담아내요. 입시를 할 때는 여러분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러분이 그림을 그릴 때는 어떤 심오한 철학적 의미까지는 포함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 시다반에는 뭐라고 지금 이야기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정답이 아니고 그냥 학생들의 의견이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림 속의 사과는 깎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 이것은 아까 지금 반장이 얘기한 거죠. 그래서 그림일 뿐이지 실제적인 어떤 실물이 아니기 때문에 깎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다라는 입장이에요. 자, 그래서 사과를 그린 그림이지. 여기 있네요. 사과를 그린 그림이지 실제의 사과는 아니다 라는 입장이에요. 자, 우리가 관습적으로 사용해서 익숙해진 언어를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익숙해진 언어를 그 언어가 가리키는 대상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라는 점을 표현하였다. 정답이 아니라 그냥 학생의 의견이에요. 그래서 이건 정답이 없으니까 이런 어떤 의견을 우리 반장의 의견과 좀 일치하는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어떤 의견을 또 내놨나 봐요. 나는 마그리트가 사과를 대상으로 해서 그린 다른 그림들을 떠올랐어. 그래서 마그리트 작가이 다른 그림들을 알고 있나 봐요. 그 배경식을 동원해서 이 그림을 보니까 나는 이 그림이 제목이 이해가 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얼굴 부분이 사과로 가려져 있는 남자의 그림, 이런 그림도 있나 봐요. 방 안을 가득 메운 거대한 사과 그림 같은 것. 자, 이런 그림들을 배경식으로 삼아서 이 그림을 우리가 파악을 해봤을 때 마그리트는 사과라는 과일에 어떤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한다. 자, 사과라는 과일에 어떤 특별한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마그리트 화가의 어떤 그림에는 자, 이렇게 꽉 찬 사과의 어떤 그림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과에 공통적으로 어떤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그림 속 사과는 단순한 사과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과인데 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사과에 어떤 의미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마도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라는 정도로만 학생이 이해를 했나 봐요. 자, 세 번째 학생의 의견 보세요. 자, 세 번째 학생의 의견 보니까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마그리트의 파이프 그림. 그러니까 사과만 그린 게 아니라 파이프를 그려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라는 제목을 또 붙였었나 봐요. 자, 그래서 누가 봐도 분명히 사과나 파이프인 것을 그려놓고 부정하는 제목을 달아놓음으로써 자, 우리에게 친숙한 일상의 사물들을 낯설게 보도록 하려는 어떤 화가의 의도. 자,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것은 당연히 저런 사물이지, 이 사물이지 라고 당연시하는 것들을 다른 시각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역설한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어떤 의도로 제목 자체를 부정하였다. 부정적인 어떤 제목을 설정하였다라고 여러 의견들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정답은 없고 다양한 어떤 견해들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본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인문 예술 분야의 어떤 그림 특성에는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자, 인문 예술, 그러니까 예술과 인문을 묶어서 우리가 독서 제재를 살펴봤을 때 어떤 특성이 있느냐를 살펴봤더니 이런 특성들이 있대요. 자, 봐요. 인문학은 인류의 어떤 사상과 지혜를 탐구한다. 자, 인류의 사상, 지혜. 왜냐면 인문학에는 어떤 학문이 내포되어 있었어요? 철학, 교양, 이런 어떤 학문들이 내포되어 있죠. 자, 그래서 지혜나 아니면 사상, 철학들이 내포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그것을 그림에 반영했을 때 어떤 그 예술은 철학성을 띠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한다. 자, 그래서 사상과 지혜의 어떤 요소들을 아름다움의 예술과 접목해서 표출한 창작한 글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탐구와 창조 행위는 인문학적 상상력과 논증을 바탕으로 한다. 자, 인문학적 상상력과 논증을 바탕으로 한다. 자, 따라서 인문 예술 분야의 글에는 인문학적 세계관,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한 인간의 태도, 인간에 대한 성찰 등이 담겨 있고 인간과 세계에 대한 글쓴이의 개성적 관점과 시각 또한 드러나 있다. 그래서 인문학적 세계관도 있고 예술과 삶의 문제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성찰, 반성적 태도, 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개성적 관점이나 시각이 드러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미술관에 전시된 어떤 예술품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들이 많은데, 자, 그런 난해한 어떤 미술품들이, 그림이나 아니면 예술품들이 이러한 어떤 철학적 사고와 가치관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는 인간에 대한 성찰이라든가 개성적 시각과 관점이라든가 인문학적 세계관 또는 인간의 어떤 태도 문제에 대해서 탐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자, 그럼 인문예술 분야의 글에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인문예술 분야의 글은 다음과 같은 세부 분야에 관한 탐구한 글이 포함된다. 그래서 자, 인문학적 요소에는 문학적 요소 또는 역사적 요소, 자, 우리가 다뤘던 철학적 요소, 언어적 요소, 종교적 요소가 인문학적 요소에 포함이 된다는 거죠. 자, 이런 요소들이 예술 분야에 접목되었을 때, 그럼 예술 분야에는 어떤 요소들이 있느냐? 자, 여러분이 지금 전공하고 있는 미술, 자, 그리고 음악, 연극, 무용, 건축. 자, 이런 요소들이 자, 서로 접목이 돼서 하나의 어떤 예술품을 만들어낸다 또는 글을 창작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문 분야의 요소와 또는 예술 분야의 요소가 접목되어서 한 편의 글이 창작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우리가 어떻게 독해해 나가야 하느냐,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느냐, 다른 방법은 없어요. 자, 배경식을 확충해서 그 글을 독해해 나가는 방법인데, 자, 만약 배경식이 확충되어 있지 않다면 그것을 쌓아 나가는 방법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 이 글의 교과서의 어떤 저자는 그러면 어떤 방법을 제안했나 보세요. 자, 보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는 글에 담긴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파악하게 된다. 인간과 세계에 대한 관점을 정확히 이해해야 해요. 자, 왜 그렇죠? 철학이라는 것이, 인문학이라는 것이 자,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의 결과물이기 때문이죠. 자, 그런 결과물이 예술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자, 예술 작품의 표면만 받아들이면 안 되고, 자, 그런 이면에 담겨 있는 자, 이런 요소들, 인간과 세계에 대한 탐구를 이해할 때 그 해당 예술품 또는 자, 글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 화제와 관련된 자신의 배경식을 동일하죠. 자, 내가 갖고 있는 배경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구체적인 현실 또는 작품들과 연계하면서, 자, 현실과 작품들과 연계하면서 읽는 것이 중요하다. 자, 아울러 자, 글의 내용을 자신의 상황에 적용한다. 내가 경험했던, 직접적으로 경험했던 특정 상황과 연결지어서 독해를 해나가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읽을 때 내가 저 화가의 그림과 유사한 그림을 그린 경험이 있다든지, 아니면 수업 시간에 배운 내용 중에 이 화가의 어떤 그림에 대해서 배웠다든지 라는 어떤 배경식이 있으면 그런 배경식들을 접목해서 여러분이 이 인문예술 분야의 글을 독해해 나가면 효율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두 번째 문단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인문예술 분야의 독서는 삶을 성찰하고 인간을 이해하며 자신의 가치관을 정립하는 계기가 된다. 성찰적 요소, 인간에 대한 이해, 그리고 가치관이 정립이라는 세 가지 어떤 효과를 들었어요.
자, 성찰, 뒤돌아볼 수도 있게 한다. 나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게 하고 다른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는 거죠. 자, 인문학적 요소들이. 자, 그리고 내가 가치관을 설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면서 휩쓸리는 삶을 살아갈 때, 자, 이런 어떤 인문학적 요소 또는 예술적 요소가 나의 가치를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 어떤 효과를 제시를 했어요. 자, 그런 세 가지 효과에 이어서 뭐라고 했냐? 또한 인간이 삶의 다양성을 이해하고 예술적 소양을 기른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익힐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인문, 예술 분야의 글을 읽었을 때, 자, 이런 효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자, 넘어가서 그러면 인문 예술 분야가 적용된 한 편의 글을 볼 텐데, 르누아르 삶의 기쁨을 노래하다라는 설명문 한 편이에요. 자, 설명문 한 편을 볼 텐데, 르누아르라는 어떤 화가가 있었나 봐요. 유명한 화가인가요? 여러분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배경식이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더 많으니까 선생님보다 여러분이 이 글을 독해하는 어떤 속도라든가 아니면 필자 의도를 조금 더 빠르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르누아르라는 화가는 어떤 화가예요? 이상파였나? 인상파 화가예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네, 이상파. 인상파는 어떤 사실주의적 요소가 강한 거예요? 아니면 초월적이거나 추상적 요소가 강한가요? 추상적이진 않은데 사실적이지도 않아요. 무슨 색깔에 집중하는 사람들. 아주 추상적인 어떤 그림을 그리는 유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아주 사실적인 요소를 끌어들이는 어떤 유파도 아니고, 이게 아마 그거일 거예요. 인상파 중에 예. 누군지 까먹었는데 막 그 그림 예를 들어 바다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해가 지고 뜨고 지에 따라 색깔이 달라지잖아요. 그거에 집중해서 그리는 화가 빛의 네, 색깔에 되게 어떤 명암에 초점을 둔 어떤 유파가 네. 인상파인가요? 있는 그대로 일단은 그 우리 현실 세계에 있는 어떤 사물이나 대상을 그리는데 어떤 빛의 명암에 따라서 그것에 어떤 초점을 둬서 그림을 그려나가는 유파 정도로 선생님이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래요. 자, 그런 어떤 대표적인 화가가 르누아르라는 화가인데, 이 르누아르 화가가 자신이 어떤 작품을 통해서 삶의 기쁨을 누렸다, 삶의 기쁨을 공유하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하면서, 특정 일을 하면서 행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것이 우리 어떤 삶의 목표인데, 여러분은 그림을 그리면서 어떻게 행복하고 기쁨을 느낄 때가 있나요? 아니면은 굉장히 힘들어요? 느낄 때 있었는데 지금은 힘들고. 지금 입시 때문에 힘든 거죠. 네. 만약 입시 말고 내가 이제 정착을 해서 이 분야에 정착을 해서 취미 생활로 내가 나만의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간다면 그때는 기쁨을 좀 누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죠.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네. 지금은 내가 그리고자 하는 그림은 아니고 입시에 맞춰서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요. 자, 그래서 어떤 삶의 기쁨을 그림을 통해서 노래하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정보를 전달해주는 글이죠. 자, 그러면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지, 르누아르가 창작을 통해서, 그러니까 예술 행위를 통해서 어떤 기쁨을 누렸는지, 자,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 있네. 선생님 몰랐는데 여기 르누아르의 삶이 조금 제시가 돼 있어요. 자, 르누아르의 삶을 보니까 어때요?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에서 좀 어렵게 좀 태어났나 봐요. 자, 그리고 그림에 입문한 계기는 리모주의 자기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했고, 그 다음에 작업 태도는 소박하고 성실한 어떤 장인 정신을 갖고 회화의 어떤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어떤 기교주의가 아닌가 봐요. 어떤 기교나 아니면 화려한 어떤 그림은 아니고 그림이 어떤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어떤 회화의 본질. 회화의 본질이 뭐예요? 회화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라고 여러분이 전공자로서 생각을 하세요? 저희 잘 몰라요. 사실적인 묘사 아닐까요? 네? 사실적인 그냥 있는 그대로의 어떤 사실적 묘사를 통해서 독자들이나 청중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화가의 본연의 어떤 자세인가요? 그렇겠죠? 그렇게 여러분 생각해요? 그래요. 그게 만약에 화가의 본연의 모습 또는 회화의 본연의 모습이라면 이 부분에 충실하고자 했다. 자, 작품의 특징을 보면 일상생활과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그리고자 했대요. 아까 우리 반장이 말했던 추상적인 어떤 그림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또는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전달하고자 노력을 했나 봐요.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삶의 모습을 또는 회화적 성격을 띠고 있다라는 정도로 여러분이 이해하면서 자 글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머릿말이 시작이 됩니다. 우리 설명문은 구조가 자 머릿말, 본문, 맺은말이 3단 구성을 취하고 있죠. 자, 그래서 머릿말에서는 자 일단 르누아르의 어떤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본문에서는 본격적으로 어떤 회화적 성격을 갖고 있는지, 그림에 어떤 요소들이 반영되어 있고, 자 그것이 대중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맺은말에서는 자 요약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볼게요. 자, 머릿말에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자, 19세기 중후반 프랑스에서는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중시한다. 자, 고전적인 엄격한 규율을 중시하는 사실주의 화풍의 아카데미즘을 벗어나서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다고 했죠. 한층 더 자유로운 표현을 찾는 다양한 미술 운동이 일어났다 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라는 거예요? 인상주의라는 거죠. 인상주의.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사실주의 화풍이 너무 단조로우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 있는, 뛰어넘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유파와 다양한 사조의 어떤 그림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언제? 19세기 중후반에, 그러니까 1800년 중반 정도에 이렇게 태동을 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인상주의화가에 누가 있대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배웠나요? 피사로, 모네, 드가, 시슬레, 그리고 르누아르. 자, 이런 어떤 화가들 여러분 미술 시간에 배워봤어요? 네. 굉장히 유명해요? 네. 그래요. 이런 인상주의 화가 안에 자,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르누아르는 자, 본차이나로 유명한 프랑스 리모주의 가난한 집안의 출신으로, 자, 리모주 자기 화공으로 그림에 입문한 후 아까 살펴봤죠? 자, 이후 평생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하였다. 자,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 그래서 작업에 임하는 태도라든가 또는 그런 어떤 작업에 있어서의 르누아르의 어떤 철학이 아까 말했던 화려한 어떤 기풍이 아니라 소박하면서도 장인 정신, 그러니까 하나의 작품을 완성하더라도 완벽한 또는 자신이 어떤 철학을 온전히 담아낸 그런 어떤 작품에 심혈을 기울였다는 거예요. 자, 소박하고 성실한 장인 정신으로 작업에 임했고, 자, 회화의 본질에 충실하고자 했다. 이런 어떤 성격을 또 띠고 있다는 거예요. 자, 나이 40세가 넘어서 명성을 얻고 경제적 여유가 생긴 후에도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 자, 우리가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초심을 잃고 마음이 해이해지게 마련이에요, 사람이. 자, 초심을 지키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일부인데, 자, 르누아르는 경제적 부를 얻고 나서도 초기의 자신이 어떤 철학과 자, 화풍을 지켜나갔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규칙적이고 정돈된 삶. 자, 그는 카페, 공원, 거실, 무도회장 등 마치 골목길에서 마주칠 것 같은 일상생활. 자, 일상생활과 자, 일상 사람들의 모습을 화폭에 담아냈다. 그래서 사실적 요소를 도입하면서도 그 인상파의 어떤 유파에 자, 포함되어 있었다. 그 안에서 활동했었다라고 자, 머릿말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의 어떤 전반적인 화풍과 생애에 대해서 간략히 머릿말에서 소개를 해준 겁니다. 자, 본문에서는 자, 이어서 어떤 내용이 언급되는지 보세요. 구체적인 작품이 언급되네요. 자, 구체적인 어떤 작품이 처음에 피아노 치는 두 소녀네요. 자, 피아노 치는 두 소녀가 언급이 됐어요. 여러분 이 작품 아세요? 피아노 치는 두 소녀? 네. 어떤 그림이에요? 그림 있나요? 그냥 말 그대로 피아노 치는 소리. 이건가? 이거구나. 이거예요. 자, 이 피아노 치는 이 두 소녀가 이게 인상파의 어떤 그림들이에요? 네. 네. 선생님 보기에는 거의 사실적 요소가 많은 것 같은데 사실적 요소는 아니라고? 사실적 요소에다가 사실적인 더 사실적이에요. 그렇죠. 이것도 선생님 보기에는 충분히 굉장히 잘 그린 그림 같은데 배경이라든가 피아노의 어떤 모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완전히 세밀한 건 아니에요. 특히 선생님 보기에는 배경이 아예 없는 것 같네요. 그렇죠? 배경은 아예 없애버린 소인가요? 뒤에 커튼이랑 풀이 있는 거 같아요. 커튼의 모습이요? 커튼이구나. 하여간 여러분이 배웠던 사실주의 어떤 화풍과는
약간의 어떤 차이가 있다는 거죠. 큰 차이인가요? 큰 차이는 아니고 사실주의에서 약간 벗어난 자, 그런 부분인데 이 그림도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그렇죠? 피아노 치는 두 소녀 1892년 작품이네요. 이 그림 볼까요? 이 그림은 이런 그림이래요. 여러분은 다 알겠지만 건반을 치는 소녀와 악보를 읽는 소녀의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 이런 어떤 사랑스러운 모습을 그렸대요. 그래서 붓터치와 여백이 여러분 전공인데 붓터치와 여백이 전경이 소녀들에게 생기를 준다. 소녀들이 어떤 꿈을 느끼게 한대요. 그 다음에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배경의 추상적 붓터치 이 부분이네요. 추상적 붓터치는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또 뜻이 있습니다. 자, 배경을 이렇게 추상적으로 처리한 이유가 있네요. 자, 추상적으로 처리한 이유는 뭐래요? 소녀들의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 이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라는 작가의 어떤 의도가 아니라 자, 이 그림을 해석하는 어떤 저자의 어떤 의견이네요. 자, 그래서 이런 어떤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라고 했는데 동의해요? 이 배경이 이렇게 처리된 부분이 미지의 어떤 세계를 드러내면서 앞으로 펼쳐질 이 소녀들의 미래를 드러내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개인적인 저자의 판단 같죠? 네. 그냥 참든데서 그냥 우리 미술 선생, 미술 전공 선생님들이 이 부분을 본다면 굉장히 어이없살라나요? 미지의 세계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뭐 딱 보니까 앞으로 펼쳐질 미래 같이 보이나요? 하여간 뭐 잘은 모르겠어요 선생님은. 그래서 이 피아노 치는 두 소녀가 프랑스 정부에서 파리 룩셈부르크 미술관에 전시하기 위해서 의뢰한 작품이므로 미완성적인 이 그림에서 미완성적이래요. 미완성적이라고 그랬어요? 미완성처럼 안 보이는데. 이게 완성이 안 된 작품인가요? 저도 잘 몰랐어요. 이거 미술 시간에 미완성적이라고 배웠어요? 아니 그걸 못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그냥 완성 미완성인 거 몰랐는데. 하여간 뭐 미완성적이다라고 이제 필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완성적인 이 그림에서 배경의 거친 붓터치 거친 붓터치는 맞는 것 같긴 해요. 자, 거친 붓터치와 여백은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거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경을 삭제함으로써 인물들을 좀 더 부각하는 효과는 거두고 있는 것 같죠. 네. 자, 그래서 그런 어떤 두 소녀를 더욱 돋보이게 해주고 화면에 생기를 불어넣고 있다. 그렇죠. 뭐 인물을 부각시키고 있으니까 그 두 소녀의 어떤 생기나 활기는 조금 더 넘쳐 보이겠죠? 자,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는다. 그래서 이제 필자의 어떤 감상이죠. 자, 필자의 감상은 이런 정도. 자, 붓터치와 여백이 화가의 그림 분위기를 드러내는 어떤 수단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합니다. 자,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 소녀라고 했네요. 자, 흰 드레스를 입은 긴 머리 소녀는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왼손으로는 악보를 잡고 있는데 열중하고 있다. 그런가요? 그러네. 오른손으로는 피아노 건반을 치고 있고 왼손으로는 그 피아노 대본을 잡으면서 피아노를 치는데 열중하고 있네요. 자, 열중하고 있다. 자, 그녀 옆에는 오른손으로는 의자 등을 잡고 자, 그리고 왼손 팔꿈치에 피아노에 기대고 손으로 턱을 괸 채 앞의 소녀와 함께 악보를 읽고 있는 갈색머리 소녀가 있다. 굉장히 자세하게 묘사했어요. 그러네. 턱을 괴고 자, 한 손은 의자를 잡고 있는 소녀의 모습을 자, 묘사를 잘 해줬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림을 설명했고 이 두 소녀의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 자, 정답고 사랑스러운 모습은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다. 그리고 자, 배경의 추상적인 붓터치는 어여쁜 소녀들이 앞에 이것도 이렇게 글쓰는 감상이 또 나왔네요. 자, 어여쁜 소녀들 앞에 펼쳐질 미지의 세계. 이거 굉장히 자신의 어떤 주관적 감상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미지의 세계를 향한 순수한 꿈의 선율을 들려주고 있는 듯하다. 지극히 주관적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을 뭐 그냥 수용할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자, 피아노 치는 두 소녀에 대한 필자의 어떤 감상과 주관적 견해를 지금 드러냈다고 볼 수 있어요. 여기 인상주의 미술이 있다야.
여러분 그 배운 내용이 맞나 보세요. 자, 인상주의 미술은 뭐래요? 자, 공상적 표현 기법을 포함한 모든 전통적 회화 기법, 전통적인 회화 기법을 거부한대요. 그러니까 전통적으로 뭐 사실주의 뭐 화풍이 되겠죠. 자, 그럼 사실주의 화풍을 일단 배격한대요. 자, 인상주의 화풍이. 자, 그리고 색채나 색조 질감 자체, 색채나 색조 질감 자체에 관심을 둔대요. 어떤 기법이라기보다는 색채라든가 색조나 질감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상주의를 추구하는 화가들 우리가 인상파라고 하는데 아까 반장이 말한 게 맞아요? 명암을 중시하네요. 자, 보니까 빛과 함께 시시각각 움직이는 어떤 색채의 변화, 색채의 변화 속에서 자연을 묘사하고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 역시 전공자답게 잘 말해줬어요. 색채나 색조의 순간적 효과를 이용하여 눈에 보이는 세계를 정확하고 사실주의 화풍과 공통점이네요. 여기는 자,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기록하려 했다. 자, 그래서 어떤 추상적인 어떤 화풍이 아니라 자, 세계를 있는 그대로 전달하되 자, 뭐예요? 어떤 명암의 효과, 색채나 색조의 어떤 순간적 효과 또는 색채나 색조 질감 자체에 중점을 두면서 그려나간 어떤 화풍이라는 거예요. 인상주의 화풍이. 자, 뭐 기타 또 그림 한 편이 또 나오네요. 르누아르의 그 또 작품이 나와 있는데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예요. 1898년 작품이네요. 역시 배경이 구체적으로 묘사는 안 되고 인물이 부각될 수 있도록 인물 자체에 지금 초점을 두어서 그림을 그렸네요. 기타를 치는 여인의 모습. 르누아르는 거의 여성을 대서 그래? 작품을 그릴 때? 많이 들었어요. 르누아르가 남자다 보니까 여자를 대상으로 많이 그렸나? 아니면 취향인가요? 취향이 그냥 남자는 거의 안 나와요? 근데 여자를 되게 많이 여성을 많이 그렸어요? 자, 그래서 본문 두 번째 보세요.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자, 두 번째 작품이네요. 기타를 연주하는 스페인 소녀. 소녀들을 많이 그리네요. 자, 그래서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머리에 붉은색 두건을 두르고 그 위에 검은 모자를 쓴 화려한 투사 복장을 한 사랑스러운 소녀가 등장한다. 거의 대부분이 뭐 사랑스러운이라는 수식어가 붙어요. 자, 그래서 이 소녀는 포동포동한 손으로 굉장히 묘사가 실감나네요. 손이 포동포동해요. 굉장히 뭐 묘사 자체가 있는 그대로 사람을 보듯이 지금 묘사를 했어요. 자, 포동포동한 손으로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가까운 악기이자 고독한 예술가들에게 인생이 동반자인 기타를 정성스레 연주하며 반주에 맞춰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다. 묘사를 해준 부분이에요. 이 그림에서도 글쓴이 주관적 감상이 또 나오는데 이 주관적 감상이 여러분이 보기엔 어떤가 또 한번 보세요. 자, 이 그림에서도 역시 우울한 분위기 정치가 아니라 자, 사랑스러운 어떤 소녀가 있을 뿐이고 이 생기 넘치는 소녀 존재, 생기가 넘친대요. 생기 넘치는 소녀의 존재 자체가 생의 예찬이다. 생기 넘쳐요? 이 기타를 치고 있는 르누아르의 이 스페인 소녀가 기타를 치는 모습에서 어떤 생기 넘치는 어떤 활력과 동적인 모습이 느껴지나요? 그것까지 잘 모르겠는데 우울하진 않은 것 우울하다고 했어요? 잠깐 우울하다고 했나? 같아요. 우울한 분위기가 아니라 우울한 분위기 정치가 아니라 사랑스러운 소녀인데 생기 넘치고 이 소녀의 존재 자체가 어떤 삶의 어떤 예찬이 아니냐라고 굉장히 주관적인 견해를 펼쳤어요.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기쁨. 자, 밝은 색채에서는 삶의 어떤 기쁨을 묘사했고, 자, 그리고 붉은 기가 도는 포동포동한 소녀. 포동포동한이라는 말을 좋아해요. 자, 포동포동한 소녀에게서는 싱그러운 젊음. 좀 통통하면 싱그럽다고 생각하나 봐요. 싱그러운 어떤 젊음이 느껴지면서 우리 시선을 사로잡는다. 그래서 주관적인 어떤 견해니까 여러분이 작가는 필자는 저렇게 감상을 했나 보다 나는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또 두 번째 작품에 대한 감상이 보였고요. 세 번째 작품이 또 있어요. 자, 세 번째 작품은 르누아르의 화병이 꽃이다. 여기는 인물이 빠져있네요. 네. 자, 르누아르의 세 번째 작품 화병이 꽃인데요. 여기도 배경이 거의 유사하게 처리됐네요. 배경이 거의 단조롭게 처리됐고 대상물만 좀 부각될 수 있도록 지금 제시가 됐어요. 야, 이 독서제는 여러분 미술 과목하고 연계서 수업하면 딱 융합 수업 딱 되겠다, 그죠?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3학년이라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죠? 좋은
연계 수업이 될 것 같아요. 미술 선생님하고 수업을 하면. 자, 그래서 이 그 화병이 어떤 메시지를 또 전달해 주는지 주관적 감상을 또 합니다. 자, 주관적 감상 어떻게 이어지나 보세요. 자, 화병의 꽃이라는 작품이에요. 자, 화병의 꽃은 자, 활기찬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작품이다. 또 활기차대요. 르누아르 작품은 다 활기차고 생동감이 있다라고 지금 감상을 했어요. 자, 생의 찬미가 연상되는 그림으로 유리 화병 안에는 온갖 화려한 꽃들이 만발하였다. 그러네요. 만발한 건 아니고 봉우리도 있는데, 자, 일단 다 만발했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마치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굉장히 주관적인 사랑하는 여인을 그리듯 애정어린 붓터치. 붓터치에 애정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아, 그래요? 일단 그래, 사랑하는 어떤 마음을 품으면서 부드럽게 붓터치하는 게 애정어린 붓터치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자, 그래서 꽃은 알록달록한 채색한 솜사탕 같고,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솜사탕 같고, 그래요? 솜사탕 같고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을 준대요. 풍성하고 푹신한 느낌. 풍성하긴 해요. 그렇죠? 자, 삶 속에 항상 기쁨과 긍정을 찾으려 한 르누아르가 여기서 그려낸 것은 수백 년간 유럽의 화가들이 그려온 바니타스 주제의 인생무상이다. 주제의 인생무상, 즉 아름답게 만발했다가 곧 져버릴 꽃이 덧없음이 아니라, 자, 그런 삶의 덧없음, 유럽 화가들이 공통적으로 지녔던 그런 어떤 주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자, 비록 비참한 죽음이 어떤 순간이 올지라도 이 순간만큼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 향기로 우리에게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이다. 순간만큼은 그 아름다움과 매혹적 향기로, 자,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는 꽃에 대한 예찬. 자, 이것을 작가가 감상하기에는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아니냐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자, 비록 세상이 인간에게 던져주는 것이 일시적이고 부질없는 것일지라도 이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에 감사하고, 자, 즐기라는 낙천적인 메시지, 이게 르누아르의 어떤 메시지라고 판단을 했어요. 낙천적 메시지. 순간의 어떤 삶을 즐기고, 자, 그것에서 어떤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꽃이 피고 지는 어떤 단편적 현상에 주목하면 삶의 덧없음이나 무상감이라는 기존의 어떤 유럽 화가의 어떤 주제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르누아르는 자, 거기에서 벗어나서 순간적 삶의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에 초점을 두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르누아르는, 자, 뭐래요? 어차피 덧없는 것이 인생이라면 그 안에서 즐길 수 있는 행복을 최대한 누리라고 알려준다. 그래서 인생이 덧없고 굉장히 무상하다라고 여러분이 지금 나이가 어리니까 생각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선생님이 지금 30 후반이에요. 곧 40대를 바라보고 있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인생은 정말 짧습니다. 인생은 진짜 짧아요. 선생님이 30대가 느끼기에도 짧은데 40대, 50대, 60대 이제 성인들은 더 짧게 느끼겠죠. 자, 그러면 인생이 짧은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를 여러분이 진지하고 굉장히 끊임없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보기에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거기에서 보람을 느끼면서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유익함을 줄 때 그것이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 어떤 길이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생했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게요.